한국의 국방력은 중국에 비하면 아주 후진국 수준이죠. 지금 뭘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국은 돈도 없는 최빈국인데 겁을 주겠다고? 국군의 날 행사를 크게 하는 것만 봐도 뻔하죠. 10월 1일에 열리는 행사를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미국의 중요 군사학회가 주로 열리는 하버드 대학강의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가 대뜸 한국 군인에 대한 자료를 띄우더니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표를 듣고 있던 한 외국인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당장 강의를 종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군사무기와 관련된 국방교수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근무 중인 크라크라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회의에도 자주 참석할 정도로 제 위치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던 저는 얼마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글로벌 군사무기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포럼 회의장에 뒤늦게 참석한 저는 마침 강의를 진행 중이던 중국인 군사교수의 황당한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서 한국 군인들에 대한 자료를 띄워놓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국의 하오첸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국방력이나 무기, 순위 대부분이 사실은 중국의 순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의 국가 통치를 받던 한국인들은 불과 몇 년 전부터 은근슬쩍 중국의 통치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 정부의 넓은 아량으로 자신들의 자주국방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에 충성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나 그들의 군사 무기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오래전부터 중국의 통치를 받았기에 오직 중국이라는 나라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이러한 규정을 완전히 어기고 마치 자신들 스스로가 모든 국방력을 상승시키고 무기를 개발한 것처럼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곳에도 많은 군사무기 관련 연구원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당신들은 이러한 거짓 선동을 바로잡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최근 한국의 군사무기들이 주목을 받는다며 호들갑들 떨고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진실을 알려야죠. 가난한 나라이던 한국이 어떻게 지금의 군사무기 체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중국 국방 관계자들의 따뜻한 경제적 지원과 기술 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중국의 국방부가 이러한 선처를 보인 것은 중국의 비상상황 발생 시 중국의 뿌리에서 시작된 한국의 국방력을 자유롭게 쓰기 위함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한국 군인들은 중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군사무기의 지휘권을 중국에 넘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요즘 한국의 국방 관계자들은 이 점을 전혀 보고하지 않더군요. 혹시 제 의견에 또 다른 주장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한국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라면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들의 자료를 띄워놓고 당당하게 발표를 진행하던 중국인 교수의 굉장히 기괴하면서도 황당한 발언에 포럼장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들 또한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사실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꽤 오래 일을 해오기는 했었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국방력이 급상승한 한국의 군사무기에 대한 기술적 대단함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와 반대로 중국의 군사무기들은 그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그대로 카피해서 만든 가짜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었기에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에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선 마이크를 차고 주위를 둘러보며 발언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군사무기 관련 교수로 근무 중인 평범한 교수입니다. 몇 년 전까지 미국 국방부와도 관련해서 일을 진행해 왔기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당황함을 위해서는 제가 나서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중국인 교수분께서 주장하시는 큰 틀을 보면 마치 한국이 중국에 의해 만들어진 나라처럼 들리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봐도 한국처럼 완전한 후진국에서 단기간에 최고 선진국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올라선 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문 경우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황당한 주장에 따르면 당연히 중국은 오래전부터 선진국인 상태여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은 단 한 번도 선진국이었던 적이 없고 당신이 주장하는 국방력이나 군사무기 수준에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기록이 없음. 이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력인 한국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경제적 도움을 줬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현재 한국은 많은 나라들의 국가적 본보기가 될 정도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생활 방식의 선구자적인 나라로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은 이와 반대인 아날로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문제들이 국방력으로까지 뻗어나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주장하는 군사 무기에 관련한 자료들도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만의 강력한 방위 산업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투자금을 들여 그들만의 똑똑한 두뇌로 방위 산업을 강하게 육성해왔고 현재 한국은 당연하게도 많은 나라들의 군사적 신뢰를 받는 최대의 군사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 대기업은 알게 모르게 군사무기와 관련된 개발을 꾸준히 해오며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 오고 있었고 전문적인 방위 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화된 분야이죠. 실제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액은 약 150%가량 증가했는데 이러한 결과값은 국방과 관련된 상위 30여 개의 나라들 중 가장 빠른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의 군사무기들은 군사무기에 예민한 국가들이나 다른 선진국이 봤을 때에도 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이러한 군사무기 수출률이 동일한 기간 처참하게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중국은 현재 군사무기와 관련된 자체적인 기술이 전혀 없어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산 뒤 그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사실상 복사품에 불과한 가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효율성과 실효성이 전혀 없는 가짜의 군사무기라는 말이죠. 이것이 군사무기와 관련된 수출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현재 군사무기 수출 순위나 국방력에서마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왜 한국의 군대가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중국처럼 오직 군사무기를 하나라도 더 수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 국제 정세의 분위기, 즉 아무런 고려 조건 없이 팔리는 군사무기들의 위험성을 확실히 알고 국가적인 갈등과 분쟁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적인 무기 체계의 판매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 외화벌이를 단 하나라도 해내기 위해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막무가내로 무기를 팔고 있죠. 그렇기에 당신들의 군사무기 수출 순위가 그렇게 낮은 것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니 그런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실 것이라면 지금 당장 단상에서 내려오세요. 여기 있는 수많은 교수들도 저와 생각이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자료들로 중국인 교수의 발언을 하나하나 꼬집으려던 저는 점점 또한 발표를 진행하며 참아오던 감정이 격앙되고 말았고 그의 주장 중 하나였던 한국의 군인들이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떠올린 순간 참을 수 없는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는 잠시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히려 더욱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신은 정말 미국 교수가 맞나요? 저는 그 말부터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와 비리적인 관계에 있지 않은 한 왜 저희 주장을 다 거짓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중국의 군사무기 수출 순위가 낮다고 했는데 그건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중국 같은 위대한 나라에 누가 전쟁을 시도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때마다 중국의 속국인 한국의 군사무기나 군인들이 중국을 보호해줘야 마땅한 이치입니다. 중국이 기술과 돈이 없어서 군사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무기를 개발할 이유조차 없다는 사실이죠. 또 중국의 군사무기들이 가짜라고 하셨는데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입니다. 모방에서부터 모든 발전이 시작되는 법이죠. 당연히 중국의 경제 자본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설립을 도왔으니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군사무기 기술을 카피하고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행동 아닌가요? 당신이 하는 말을 보면 마치 중국이 무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나라처럼 느껴지는데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국하고 중국이 군사적인 싸움을 하게 된다면 중국이 이긴다는 사실을 모르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죠. 중국의 수많은 인구들이 한국으로 전진하기만 해도 한국은 땅이 무너지고 박살날 것입니다. 굳이 군사무기를 쓸 이유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주장은 한국의 국방부나 정부에게 돈을 받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발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중국을 의도적으로 욕하면서 한국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한 지금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군사 미사일들은 전부 중국의 자본이 들어간 작품 아닌가요? 버스나 지하철조차 없는 가난한 한국은 중국의 경제적 작전 한 번이면 곧 나라가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에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단상에 있던 중국인 교수는 자신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연장을 빠져나가려고 했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해 그를 붙잡고 1대1 토론으로 주제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희 옆에 있던 영국 출신 군사학 교수가 나서더니 그 중국인 교수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하오첸 교수 당신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미국 지역의 모든 군사무기 포럼에서 명단을 제외하겠습니다. 현재 중국은 군사무기 수출과 관련된 규제를 5년이 넘게 어겨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무기 기술을 카피하고 빼내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당신들은 국가로서 자존심도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위대한 나라이기에 한국이 존재한다고요? 당신 같은 중국인들은 얼마나 선동자료의 기억이 조작되었으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는 직접 아시아 나라들과 관련된 수많은 군사학회에 참석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중국 군인들의 수준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대국의 나라라고요. 직접 중국 군인들이 생활하는 환경을 가보시길 바랍니다. 중국 군인들은 물조차 나오지 못하는 생활시설에서 지내고 있고 그들이 먹는 반찬은 영양학적으로 너무나 부실해서 군인들의 평균 체중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죠. 겉보기에만 도시들의 건물을 높게 세우고 모든 것을 숨기고 있을 뿐 당신들의 국방 순위나 경제는 그저 물거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지내는 생활시설들을 많이 방문해 본 저로서는 그럴 때마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생활시설을 갖춘 한국군의 모습에 놀란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고 있고 현재 이러한 한국의 급식 제도는 미국마저 부러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라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한국 군인들의 급식은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군인들이 지내는 곳에서는 뜨거운 온수마저 24시간 제공되고 있죠. 바로 이게 한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국 군인들이나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당신들, 중국인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단계로 이미 도약해버렸죠. 그렇기에 지금 한국의 군인들은 중국을 위해 존재한다는 헛소리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받은 것은 오히려 하오첸 교수. 당신 아닌가요? 중국 당국의 선동 지시와 돈을 받고 지금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이상한 정보를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 수십 년 동안 강력한 민주주의와 경제력 그리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었고 지금은 많은 기존 선진국의 나라들이 한국을 방문해 그들에게 하나라도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에 머무르며 완전한 국가적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한국인들의 선량한 시민의식과 과거 겪었던 고난의 역경들은 현대사회에서 큰 밑거름이 되어
한국의 엄청난 성장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군사무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물량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중국이라는 수준 낮은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분란 조장으로 미국의 모든 군사무기 포럼에서 무조건 제외될 것입니다. 영국 교수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학회에 참석한 또 다른 외국인 학생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중국과 한국에 대해 얘기를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로 그 순간 중국인 교수는 단상에서 내려와 강의실을 나가버리더군요. 학회 참석장에는 조용한 박수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더욱 황당했던 것은 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중국인 교수들마저 붉어진 표정으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강의장을 빠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발언을 이어나간 외국인 학생은 현재 인터넷을 보다 보면 아직도 높은 확률로 중국은 선진국이고 한국은 길거리에 쓰레기통조차 없는 후진국이라는 황당한 글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중국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정말 수준 낮은 나라였습니다. 중국의 공항에서는 외국인들을 붙잡고 통행료를 뜯어내는 범죄 조직들이 가득했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범죄 조직은커녕 오히려 원활한 입국 심사를 도와주는 친절한 공항 직원들만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터넷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죠. 특히나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은 바로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의 군인들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은 저희와 같은 외국인을 볼 때마다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왔고, 저는 군인들조차 친절한 한국의 모습에 크게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근무로 피곤하겠지만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을 돕는 그들의 시민의식을 직접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중국은 이와는 완전한 반대입니다. 중국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공안이나 군인들은 오히려 늦은 시간이 되면 외국인들에게 또다시 돈을 요구했고,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중국으로는 절대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계기로 교수님들도 중국의 선동작전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에 대한 따뜻한 진실을 알려주신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저는 그날의 일을 계기로 중국 군사 교수가 참석하는 강의들을 찾아다니며 한국에 대한 진실을 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중국인 교수들은 군사학 포럼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군방력이나 한국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이것이 국가적 단위의 선동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선진국인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중국 교수들의 거짓 작전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국의 거짓 작전을 바로잡을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한국은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다고? 진돗개는 식용으로 개량된 종이라는데 정말 야만적이야. 여기 독일에서 온 여성이 한국 보신탕집을 보고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그녀는 곧바로 한국의 경외심을 품게 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독일 여자 사브리나라고 해요. 저는 수의사가 늘 꿈이었고 이번에 교환학생을 하기로 했죠. 저는 평소에 아시아권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늘 우선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가려고 했으나 점점 더 깊이 알아보니까 한국은 그닥 좋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저는 전통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한국은 일본의 통치 때문에 고유의 문화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한국은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먹었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차라리 더 넓은 대국인 중국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어땠냐고요? 처음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제 상상대로였다니까요. 중국의 베이징이었는데요. 번화한 거리부터 반짝거리는 네온사인 처음으로 온 해외여행이자 교환 학생이잖아요. 너무 들떴었죠. 그러나 그것도 잠시 중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수업이 체계적이고 학생과 교수 사이에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달랐거든요.
수업 첫날 일찍 도착해서 20분이나 늦게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조차도 이런 일이 늘 익숙하다는 듯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수업을 계속 진행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수업 중에도 자꾸만 중국인 학생들은 딴지를 걸기도 하고 교수님은 학생들을 차별한 것도 본 적이 있었죠. 그닥 복지도 좋지 않은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건 뭐였는지 아세요? 저는 혼자 오고 초등학교에서 기본적인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작은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은 거죠.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도착하자마자 본 건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토끼들이었죠. 그저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한 곳에 가둬놓고 기르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그닥 상관이 없는데요. 늘 물그릇은 비어있고 먹이는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토끼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귀엽다며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동물 관리를 잘하는 법을 알려주었지만 강연을 할 때도 아이들은 그저 딴청만 부리더라고요. 동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듯 싶었죠. 그리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중국의 번화한 시장이라는 것은 동물 복지는 뒷전인 것 같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밝고 부자연스러운 색으로 염색한 거북이와 병아리를 파는 상인들을 보았습니다. 이 동물들은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 장난감이나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는 병아리를 파란색 핑크색으로 염색해서 팔더라고요. 일명 컬러 병아리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북이들은 물이 턱없이 부족한 작고 비좁은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습니다. 너무 약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새끼 거북들은 팔려간 후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저와 너무도 다른 문화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경험 중 하나는 소위개 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방문했을 때였는데 말로만 듣기는 했지만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개공장이라고 하면 인적이 드문 시골 쪽에만 자리 잡고 있을 줄로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다른 나라 이야기고 중국은 그러지가 않았죠. 개념이 부족한 중국에서는 개공장 같은 비인간적인 일을 매일매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시골 그런 곳에 자리 잡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저 아주 조금만 외진 곳으로 나가기만 해도 개공장은 널려 있어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금만 나가보니 갑자기 피비린내와 강아지들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 털이 더러운 여러 개들이 좁고 지저분한 케이지에 개들이 줄지어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개들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기는 절망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요, 중국은 아직도 개고기를 식용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납품하는 개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번식시키고 살을 찌워서 돈을 벌려는 수단이더라고요. 중국 정부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화려한 중국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 정말 적고 조금만 걸어가면 온데간데 없고 여러 명의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여기 중국이에요. 또한 이곳의 동물병원은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동물병원이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지 않았고 동물 진료보다는 영업에 더 치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길고양이가 길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보고 달려가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요. 사실 그거 아세요? 제가 도와주기 전까지 관심 주는 사람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동물병원인데도 이런 간단한 것조차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 시설이 딱히 없더라고요. 야매 동물병원이었어요. 중국에는 이런 사기가 되게 많다더라고요. 또 한 번은 현지 시장을 둘러보다가 며칠 동안 기억에 남는 장면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붐비는 가판대에서 뱀 도마뱀 아니 심지어는 멸종 위기에 처해서 사육이나 판매가 금지된 몇몇 종까지도 중국 상인은 아무렇지 않게 팔고 있었죠. 아니 과연 멸종위기였는지 알기나 했으려나요?
동물들은 무기력해 보였고 일부는 질병의 징후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동물보호 노력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제가 판매업자에게 물어봤을 때 그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장사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깨를 으쓱하더라고요. 대학에서도 제 경험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축 관리에 관한 실습 시간에 저는 동물들의 처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축은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라기보다는 상품처럼 거칠게 다루어졌죠. 동물의 복지는 거의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과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축산업에 대한 관점에 깊은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물론 중국만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만연하게 길거리에서 몇 걸음만 걸어도 볼 수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때 알았죠. 아, 중국은 여행할 만한 나라가 전혀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을 광장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잔인하고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동물을 오락거리로 사용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행렬을 지어다니며 군중들의 즐거움을 위해 묘기를 부려야 했습니다. 동물들은 고통스러워 보였고 사육사들은 그들의 공경에 무관심했습니다. 지나간 시대에나 있을 법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죠. 서커스라니. 그러나 더 충격이었던 것은 그런 몇십 년 전에나 했을 법한 동물 서커스를 보면서 흔쾌히 돈을 내고 입장하는 중국인들이었죠. 중국인들은 보면서 웃고 불타는 원속을 점프해서 들어가는 사자를 보며 웃고 즐기더라고요. 듣자 하니 서커스 동물을 훈련시키기 위해 때리고 밥도 잘 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말이죠. 또한 중국의 동물원도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물원도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물원이면 어느 정도 넓이와 그리고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동물들은 햇빛도 볼 수 없는 자그마치 3평 정도 실내에서 사자가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판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그리도 자부한다는 판다조차 중국은 그닥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죠. 판다는 무기력하게 대나무나 뜯어먹고 있었고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동물을 보며 유리창을 팡팡 쳐대는 등 무개념인 행동을 많이들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저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6개월을 중국에서 보내고 도망치듯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저는 교환학생을 포함한 그냥 해외 아니 아시아권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렸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아시아를 여행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독일로 돌아와 저는 돈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2박 3일로 여행을 가니까 자기 강아지를 봐달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합격했죠. 그 가족은 작고 복슬복슬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한국의 진돗개인 줄 알았습니다.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하기로 유명한 진돗개를 돌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설렘은 곧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어서는 순간부터 강아지는 제가 생각한 진돗개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제가 가까이 갈 때마다 날카롭게 짖고 계속 경계 태세를 보이며 으르렁대더라고요. 물론 저는 처음에는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니까 주인이 아닌 낯선 나에게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이러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죠. 제가 다가갈 때마다 더 많이 짖고 거의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SNS에서 보았던 코리안 진돗개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강아지를 매일같이 산책을 시켜줘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침구, 신발 등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뜯는 혼돈의 소용돌이였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한 번의 사건으로 주방 카운터로 뛰어올라 세라믹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수천 조각으로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결국 다 치워야 했죠. 저는 그를 진정시키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간신히 부드러운 대화, 장난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돌아오는 날이 왔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안도감을 느끼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랄 거라고 예상했었고 저는 이번에 돈은 못 받겠구나 싶었죠. 그러나 그 가족은 이게 진돗개가 아니라 일본 토종개 시바견이라고 알려주었죠. 저는 지금껏 이렇게 난리를 쳤던 게 진돗개가 아니라 시바견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아시아권 대한민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여행하던 중 서울의 번화가에 자리 잡은 작고 소박한 식당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보신탕이라고 적혀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그 이름을 알아챘습니다. 보신탕은 예로부터 개고기를 만든다고 들었던 한국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을 뚫지 않고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구나 싶었죠. 중국에서 개를 공장에서 식용으로 사육하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던 기억이 떠올라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호기심과 불안감이 교차했죠. 정말 개고기를 먹는 거라면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식당은 소박하고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향신료와 보글보글 끓는 스튜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 다가가자 한 노인이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보신탕에 개고기가 들어가냐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에서는 더 이상 개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골에서는 몇몇은 개고기를 실제로 먹는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보신탕에는 요즘에는 대신 닭고기를 사용하며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과 인식의 변화에 맞춰 레시피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놀라웠던 것은 중국에는 만연하게 개고기를 아직도 길거리에서 대놓고 팔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사회에서 안 된다고 불법으로 약속되어 있던 것이었죠. 저에게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동물 권리와 문화 발전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닭고기로 만든 보신탕을 맛보면서 저는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이 나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신탕은 맛있고 풍미가 풍부하며 깊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한입 한입 음미하면서 개고기를 먹던 과거부터 개식용 관행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걸어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국에서 처음이자 가장 흥미로웠던 발견 중 하나는 시바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진돗개라고 착각했던 이 일본의 시바이노라는 품종이 사실은 2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새사냥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품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성격이 그리 난폭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이런 까칠한 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니 신기하기만 했었네요. 또 서울 길거리를 걸을 때도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만연하게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민의식이 없어서 길거리도 더러웠는데 말이죠. 한국은 엄청 깨끗하고 가로등도 하나도 나가 있지 않고 심지어는 밤에 제가 걸어다니면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이더라고요. 중국은 가로등이 있더라도 잘 켜지지가 않거든요. 또 기억에 남았던 건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등을 파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런 행위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말이죠. 한국은 무려 10여 년 전에나 병아리를 사고 팔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그런다는 것을 보니 한참 뒤떨어져 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죠. 한국은 그야말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중 하나는 한국의 진돗개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웅장한 외모와 영리함 사냥 기술로 유명한 진돗개는 한국 문화에서 특별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는 견종입니다. 진돗개 사육으로 유명한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진돗개와 주인 사이의 깊은 유대감에 감탄했습니다. 진돗개는 늠름하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충성심도 강한 데다가 똘똘하고 영리하기까지 해서 왜 그렇게 한국이 진돗개를 자랑스러워하고 외국이 부러워하는지 이해가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저번에 보살핌던 시바견이랑은 딴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물론 진돗개도 사냥 기질이 타고났다 보니 활동성은 많죠. 그러나 시바견처럼 훈련도 되지 않고 감당도 못할 정도로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돗개는 또 독립적입니다.
시바견도 독립적이지만 그들 중에 달랐던 점은 확실히 진돗개는 독립적이지만 주인에게 충성을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생김새도 달랐어요. 저는 솔직히 뭐가 그리 다를까 싶었는데 실제로 보니 확연히 달랐죠. 백구도 있고 누르스름한 진돗개도 있었는데 좀 더 시바보다 느름하고 늑대같이 생겼더라고요. 아참, 외국에서 진돗개를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늑대의 후손이나 새끼 늑대라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 진돗개를 실제로 봤을 때는 순간 시바견과 다른 진돗개의 아우라 덕분에 순간 멈칫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진돗개는 한국의 자랑이더라고요. 또 진돗개가 활동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주인과 교감하고 명령에 정확하게 반응하는 진돗개의 민첩성, 지능, 충성심은 분명했습니다. 진도의 품이 있는 태도와 타고난 사냥 능력은 제가 알고 있던 활기차고 독립적인 시바견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개품종의 다양성과 독특함, 그리고 그 품종이 지닌 문화적 중요성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 주었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교환 학생이 거의 1년이 끝나간답니다. 곧 있으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슬픈데요. 그러나 저는 독일로 돌아가 꼭 수의사가 돼서 한국에 다시 올 예정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켜봐 주세요.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한국을 몰랐던 시간이 너무 후회돼요. 한 여성이 한숨을 쉬며 고백합니다. 이 여성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태국에서 자란다는 것은 대조적인 두 가지 색으로 칠해진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가족의 따뜻함과 우리 문화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할머니의 이야기 소리와 어머니의 요리 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고단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지치는 줄도 모르고 일하셨습니다. 생계의 무게에 이마에 주름이 잡히셨지만 그 강인함이 우리 가족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의 삶은 소박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토바이와 노점상 소리로 항상 시끌벅적한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지역 학교에 다녔고 선생님들은 제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자주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작은 마을의 한계보다 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먼 땅을 탐험하고 교과서 페이지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저와 같은 젊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찾아 정착하는 전통적인 길을 따라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번창하고 싶었고 족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었죠. 가족들은 저를 지지해줬지만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안전망과 익숙한 문화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집을 떠나던 날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자부심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셨던 아버지는 저를 믿는다는 뜻으로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저는 옷뿐만 아니라 희망과 두려움, 성공에 대한 결심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는 마치 천상계를 오가는 여행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저 아래 펼쳐진 땅과 바다를 내려다봤고 각기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 거대한 인생의 책에 어떤 챕터를 쓸지 궁금했습니다. 미국 상륙은 제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의 거대한 규모, 끊임없는 분주함이 압도적으로 느껴졌죠. 책과 영화를 통해 익숙했던 언어가 혀끝에서 다르게 꼬이는 낯선 나라에서 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정체성과 태국에 대한 기억을 붙잡고 이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저는 제 결심을 시험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어머니가 해주시는 편안한 음식과 모국어 소리가 그리웠어요.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확연히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 섞이려고 노력하면서도 눈에 띄고 싶다는 생각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적응하는 법,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법, 어려움을 디딤돌로 삼는 법을 배웠죠. 저는 현지 태국 식당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꿈꿔왔던 일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주방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는 고향을 떠올리게 했고, 동료들과 태국으로 나누는 수다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들리는 이국 땅에서 제 귀에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 일은 비록 보잘곳 없었을지 몰라도 제게 새로운 삶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노력의 가치를 배웠고, 별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뿌리에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교훈의 연속이었습니다. 독립심과 회복성의 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제 안에 품고 있던 꿈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가꾸어지기를 기다리는 씨앗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하고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대학에서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 수업에서 한국어 조교였던 우성 씨를 만났어요. 우성 선생님은 제가 만났던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조용한 힘이 있었고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듯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수업 과제에 대한 대화였지만 곧 우리의 고향과 문화 꿈에 대한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우성 씨는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경이로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통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우성 선생님은 저에게 단순한 조교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이자 멘토였고 제가 몰랐던 세상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성 선생님과의 여정이 교실의 벽을 넘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정체성 문화 소속감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경험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미국 생활의 일장이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수업에 참석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긴 밤을 공부하며 균형을 잡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치기도 했지만 활력이 넘쳤습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집을 떠나 있는 외로움도 있었지만 제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발견하는 기쁨도 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성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변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의 대화는 제가 기다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성 선생님은 단순한 멘토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셨죠. 우리는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포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과 문화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된 한국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터디 세션을 마치고 캠퍼스를 걷고 있는데 은혜 씨가 시내에서 열리는 한국문화축제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오르던 기억이 납니다. 은혜 씨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축제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선명한 색채, 리드미컬한 음악,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맛있는 냄새 등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공연자들이 우아하게 춤을 추며 몸짓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김치를 맛보았는데 입안에서 독특한 맛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은 더 이상 지도상의 나라가 아니라 제 상상력을 사로잡는 살아 숨쉬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우성 씨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도시를 탐험하고 한국 식당을 방문하고 문화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는 한국 영화를 소개해줬습니다. 올드보이와 8월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영화는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한국 스토리텔링의 깊이와 복잡성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었죠.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은혜 씨와 가까워진 것은 문화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도 그랬죠. 은혜 씨는 일상적인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제가 종종 간과했던 단순한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다라는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이 제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종종 역사, 정치, 미래와 같은 더 깊은 주제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논의하고 이민자의 경험, 즉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어느 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느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 보고 싶은 가족,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태국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친숙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체류 2년차의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성 씨가 한국에서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그 기회는 해외에서 공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이야기와 축제를 통해서만 알던 한국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 생각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제 안전지대를 벗어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였죠. 생각하면 할수록 운명의 소명처럼 느껴졌어요. 우성 씨의 격려에 힘입어 장학금을 신청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다. 선선한 가을 아침이었고 나무숲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니 한국이라는 새로운 모험을 향한 티켓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여 너무 기뻤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제가 더 멀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제게 용기를 내라고 제 뿌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하셨죠. 두 분의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랑과 지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비자, 숙소, 그 외 수천 가지의 사소한 세부사항을 해결해야 했죠. 이 과정에서 우성 씨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성 씨는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도 가르쳐 주었죠. 그의 친절과 지원은 준비에 바다에서 낯을 내릴 수 있게 해줬어요. 한국으로 떠나던 날 우성 씨가 공항에 배웅하러 왔어요. 우리의 작별은 여행에 대한 설렘,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미국의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제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태국의 작은 마을에서 미국의 번화한 거리로,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기까지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미지의 세계로의 도약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은 저의 용기와 결단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 꿈 그리고 제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챕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한국이 저에게 선사할 모든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마치 문을 열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도시는 미래지향적인 고층 빌딩과 고요하고 유서 깊은 사찰이 눈부시게 어우러져 있었죠. 가는 곳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박동하는 리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한국의 문자인 한글은 종이 위에 선과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복잡한 춤사위 같았어요. 저는 한글을 배우기 위해 온몸을 던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서서히 익숙해지면서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문이 열렸고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의 매콤한 맛부터 솥밥의 포근한 온기까지 모든 식사가 즐거운 모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맛과 교제를 나누는 공동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학업 생활도 마찬가지로 풍요로웠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관습 꿈을 공유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전공 분야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기술 및 문화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역사에 대한 통찰력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의 자연에 매료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저를 경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산 지형과 고요한 해변 울창한 숲은 엽서에나 나올 법한 완벽한 풍경이었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휴양지였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바라본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고국의 국경 너머에 펼쳐진 광활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현대를 받아들이는 한국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우왕곡선의 지붕을 가진 전통 한옥이 빛나는 현대식 건물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와 명절은 제 한국 경험에 색채를 더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을 맞이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경의를 표하고 수확의 풍요로움을 축하하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전통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따뜻하고 함께하는 분위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정 내내 우성 씨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제 삶에서 변함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고받은 전화와 메시지는 근황과 웃음 때로는 그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성이는 저의 모험에 대해 즐거워했고 제가 방문했던 장소에 대한 자신의 추억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와의 우정은 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위안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해가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국을 떠날 때 수줍고 자신감 없던 소녀는 자신감 넘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부의 장소가 아니라 변화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낯설기만 했던 이 땅에서 새로운 고향, 새로운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낯설며 두려움을 느꼈던 서울의 거리는 이제 구석구석 소중한 추억을 간직한 채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거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언어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갖게 해주었습니다. 조국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조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두고 보니 조국의 어려움과 강점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차 생활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국내 여행을 더 많이 다니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와 마을을 탐험하고 현지인들의 일상을 경험하고 한국의 마음과 영혼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여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회복성의 중요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경험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배운 교훈과 우정을 쌓았고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경험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 차가 되면서 제 모험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로운 땅에 온 유학생이 아니라 심오한 발견의 여정을 떠나는 여행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대의 전통과 최첨단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한국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하고 매료시켰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공부를 더 깊이 파고들었지만 여전히 저에게 가장 큰 스승은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거닐며 한국 전통 가옥이 번잡한 도시를 벗어나 고요한 휴식처를 제공했습니다. 고즈넉한 구석에서 저는 종종 제 여정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요리 모험도 계속되었습니다. 현지 가족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웠고 매콤한 요리를 준비하면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관광객의 표면적인 경험을 넘어 한국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주화 항쟁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도시 광주로 향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대한민국의 투쟁과 자유를 위한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정치적 자유와 인권의 중요성, 태국에 대한 저의 열망과 공명하는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저와 한국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제 정체성과 세계관을 형성한 곳이자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경험한 것들, 배운 교훈들은 이제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마음의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제2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성장하고 배우고 소속감을 찾았습니다. 제가 맺은 우정은 단순히 경험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유대감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연결고리였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도시 생활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번화한 거리와 라이브 음악, 젊은 분위기가 넘치는 홍대의 에너지가 사찰과 공원의 조용하고 사색적인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죠. 저는 봉은사 같은 곳에서 고요함이 주는 평온함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한국을 계속 여행하면서 저는 한국이 제공하는 다양한 풍경과 경험에 감탄했습니다. 강릉의 고요한 해변부터 울창한 시골 언덕까지 각 장소마다 고유한 매력과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한국의 물리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이 제 삶에 끼친 깊은 영향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귀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회복성의 중요성,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것의 아름다움, 미지의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그리움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나라에서 살았고 무섭고 성장했습니다. 길모퉁이 하나하나, 동네의 익숙한 얼굴들, 몇 시간씩 공부하거나 그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던 카페 등 모든 것이 이제 막 깨어나려는 아름다운 꿈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소를 다시 방문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은 저를 고요한 제주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경외감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던 첫 방문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낯선 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방문객이 아니라 그 땅의 이야기와 리듬에 얽혀 그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서울 시내를 걸으며 최대한 많은 것을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역사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웅장하고 우아한 궁궐은 한국의 풍부한 유산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작별만찬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추억과 웃음을 나누고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평화와 사색의 안식처가 되어준 한강을 따라 긴 산책을 했습니다. 주변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제 일부가 되었는지, 한국이 저에게 힘과 회복력, 새로운 문화를 포용하는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슬픔과 가족과의 재회에 대한 설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여정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졌습니다. 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했던 태국을 떠났던 젊은 여성이 어떻게 성장했을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제 안에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두려움에 맞서고 안전지대를 벗어난 곳이었어요. 비행기가 태국으로 내려오면서 저는 창밖으로 고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저는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떠나왔던 삶에 어떻게 다시 적응할지, 한국에서의 경험이 이곳에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궁금했습니다. 가족들은 두 팔을 벌리고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기쁨과 끝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한국에서의 모험담을 나누면서 제가 이룬 성취에 대해 가족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담을 들으며 그들의 눈에서 반짝이는 경이로움을 보았고, 제 여정이 그들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영감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